근데 이 관우가 이렇게 부상을 입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제갈량이 천하통일의 그런 계획들이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점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조조가 뜻밖의 연합을 맺으면서 유비를 위협하게 돼요.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조조를 상대로 손권과 유비가 연합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조조와 손권이 손을 잡으면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권은 형주 땅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비와 함께 조조를 공격하던 손권이 이제 조조와 함께 유비의 군대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촉하는 삼국 분할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지만 이제 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조와 손권의 거센 연합군이 이제 공격하게 되고 이것을 진두지휘하면서 막았던 사람이 바로 관우였던 거죠. 그러면서 관우는 형주까지 뺏기고 손권에게 결국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이렇게 유비의 의형제이자 충신이던 이 관우가 219년 12월 그의 나이 58세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관우가 손권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잖아요. 이거 유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 너무 빨리 말하죠. 손권은 조조가 흠모하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바로 관운장의 시신을 조조에게 보내서 불동의 씨를 토스해서 포워딩해서 그쪽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관우의 시체를 조조한테 보낸다고요? 관운장의 시신을 확인한 조조는 관운장을 조조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 시신을 결국 안장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역사에 남는 기록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무덤에 림이라고 붙는 것은 바로 제왕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을 관림이라고 하는데 사천성에도 있지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진정한 관우의 무덤은 조조의 그 땅, 그 하남성 낙양외곽에 관우의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관우가 죽고 불과 한 달 만에 천하의 쟁패를 하고 천하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 정치가 조조가 바로 한 달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우의 죽음과 조조의 죽음이 한 달 사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의아스럽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한 달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후대인들은 조조가 관우가 죽고 한 달 만에 죽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의에서는 조조가 관운장의 시신을 보고 뚜껑을 열었는데 관운장이 부릅뜬 눈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설에는 봤어요. 관우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조조가 시름시름 두통을 앓다가 결국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조조의 죽음이 관우의 저주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시대의 영웅 조조는 눈을 감게 됩니다. 조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조비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조비는 아버지 조조가 심지어 하지 않았던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까지 넘어서게 돼요. 조조는 권력을 장악했지만 황제를 죽이거나 폐위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 아들 조비는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새로운 국가의 황제를 칭제, 즉 황제를 자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바로 위나라가 되는 것이죠. 아, 진짜요? 그런데 제갈량으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갈량은 군주께서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될 것을 간언하게 되고 드디어 유비는 촉한을 이제 건설하고 바로 그 황제가 된 것이죠. 이제 송건은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해야지 또.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도. 조씨 가문도 황제가 되고 유씨 가문도 새로운 촉한의 황제가 됐으니까 그 이듬해에 손건도 오나라를 세우게 되고 바로 또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위촉오라는 바로 세 나라의 삼국지, 세 나라가 이제 건국된 거예요. 황하유역 대부분은 위나라가, 그리고 남쪽에 강남과 장강 이남의 이 광대한 땅은 손건이 장악하게 되고 오나라라고 하게 되고, 장강 중류유역과 바로 사천 지방과 호북성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촉한이라고 하게 되면서 세 나라가 정립, 즉 딱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는 상황. 바로 제갈량이 계획하고 예측했던 바로 천하 삼분지계가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역사가 끝났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관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천하일통의 꿈을 버리지가 않았어요. 제갈량이 볼 때 누가 정통성이에요? 바로 유씨 가문의 유비가 통합된 제국의 황제가 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비는 제갈량과 더불어 천하일통을 도모해야 되는데, 제갈량이 위나라를 의식했다면 유비는 그의 의형제인 관우를 죽인 손건을 향해서 목표를 정했어요. 복수. 제갈량의 뜻은 달랐다고 그랬죠. 제갈량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도적은 저 위나라가 도적이지 손건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이미 복수심에 눈이 돌아갔죠. 예, 복수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택, 이 전쟁은 최악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또 있어요? 바로 마지막 남은 의형제의 동생 장비가 또 술을 마시고 부하들을 혹독하게 다루다가 결국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 앙심을 품었던 부하들이 장비를 죽이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작가가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네. 지금 지원이 형이 작가가 급 마무리하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장군들이 너무 쉽게 자기도 쓰다 보니 너무 길게 쓴 거지 삼국지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느낌이 너무 나는데. 너무 웃겨. 어쨌든 이 관우에 이어서 장비까지 잃게 된 유비, 이거 정말 이게 싸움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제갈량이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것도 많은 군사도 아니고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바로 이릉으로 오나라와의 군대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고, 222년경 마침내 손건의 군대는 유비의 군에 대한 총공세를 하게 되고, 결국 유비는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최후의 어떤 전투라고 볼 수 있는 이 이릉 전투에서 참패한 다음에 유비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백제성으로 막 도망을 치게 돼요. 근데 그럼 그 이릉 전투에서는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그럼 제갈량이 안 도와준 거예요? 너무 유비가 급하게 오나라 공격에 집착하다 보니까 당시 제갈량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실 옆에 제갈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과감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패착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전투는
삼국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기보단 바로 유비의 마지막 전성기가 지나가는 어떤 마지막을 위한 그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전쟁 바로 이듬해가 되게 되면 유비는 223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비도 가는구나. 하,